오늘 주제는요, 이제 통일의 유토피아,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개인의 충성의 최고의 그런 대상이라고 믿는 신조입니다.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뭐예요? 이 세상의 구성 단위가 민족이라고, 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해관계가 모든 것을 뛰어넘죠. 그래서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은 반드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꼭 그러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문화 지키고 언어 지키고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요, 이 부르주아들이 이 민족 국가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런 거에 상당히 물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 국가에서는 자유평등 박애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왜 바바리아, 프로이센 이런 봉건까지는 아니지만 절대방정 국가에서는 자유평등 박애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통일 국가라는 새 판을 짜고 싶은 거였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 실현 장소로 국민 국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것이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갈망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이때까지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그냥 싹 묶어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은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저기를 점령했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려서 이탈리아 왕국을 세우고 자기 동생을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위성국가 체제가 이제 들어섰는데 은근히 나폴레옹에 대한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민족의 정복을 넘어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전파해주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 대부분이, 그러니까 심지어 나폴레옹에게 동조하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정말 똑같은 욕심 많은 그런 절대 군주였고 외국인 지배자였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민족 정체성이 성장이 됩니다. 비인 체제가 확립되고 유럽 지도를 새로 만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통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말이 좀 고상하지 웬만하면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때문에 쫓겨난 왕조들이 다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고 국경선도 웬만하면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전으로 돌아가려 했더니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7개의 군주국으로 이탈리아 지도를 다시 그려버립니다. 자기들 맘대로. 마치 우리나라한테 안 물어보고 38선 그었던 것처럼 이렇게 7개의 군주국으로 재편을 해서 북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북부는 웬만하면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했고 오스트리아 영향력 하에 있었고 남부는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마디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 이전에 이제 카르보나리 당이 만들어서 카르보나리의 봉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세페 마찌니가 이제 카르보나리 당의 봉기의 실패에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가? 일단 일반 민중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합니다. 이 독립 세력을. 그래서 만든 이 당이 청년 이탈리아 당입니다. 이 48년 혁명이 처음에 이탈리아 남부의 시실리아에서 일어났고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퍼져요. 시실리아는 1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2월, 그리고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때 밀라노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고 베네치아도 독립을 하고 로마에서 교황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화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북부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개입하여 남부는 그리고 교황령은 프랑스 군대가 개입하여 이탈리아의 독립 및 통일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상주의적인 그런 일본 공화주의적인 노선 그리고 가톨릭 통일 노선 너무 이상주의적이잖아요. 이상주의적인 통일 노선은 이제 사실상 이제 답지에서 사라지고 현실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그 현실 정치가가 저기 있는 카밀로 까브르라는 사람입니다. 카브르라는 사람이에요. 그 피에몬테 왕국의 수상이었고요.
원래 출신은 귀족인데 당시 대부분의 귀족들은 토지 귀족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피에몬테 왕국이 산업국가로 가야 된다고 보았고, 산업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고, 그 연장선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랑 사이가 안 좋은 게 프랑스죠. 프랑스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럼 프랑스가 뭘 줘야지 우리와 편을 먹을까? 결국 땅을 떼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리기 힘든 결정을 내리냐면, 그러니까 냉철한 결정을 내리냐면 이 두 지역을 떼줘요. 이 사보이와 니스를 떼주는데, 사보이는 참고로 피에몬테 왕국의 왕가가 사보이 왕가예요. 그러니까 사보이가 자기 왕조의 발흥지인데 떼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냉철한 판단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떼주는 데가 니스입니다. 그 프랑스 남부에 되게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영어로 하면 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면 나이스겠어요. 이 두 군데를 떼줄 정도로 냉철한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군데를 떼주고 이제 그 프랑스가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미략을 맺죠. 이걸 플롱비에르 미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나폴레옹 3세가 배신을 때려요. 그러니까 프랑스 황제가 배신을 때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생각보다 전쟁 규모가 너무 커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이란 또 동맹국을 데려와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발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열망이 또 48년처럼 사라지나 했는데, 이 시도가 헛되지 않았던 게 범이탈리아적으로 너무 이제 어떤 울분과 한이 일어난 거죠. 48년처럼 또 실패를 하는가, 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탈리아 중부 국가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임시정부가 국민 투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피에몬테 합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 중북부 이탈리아를 합병해요. 그리고 이 남부에 나폴리 왕국이 있는데요. 나폴리 아시죠? 피자 파는 거기.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계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혁명을 돕고자 누가 나서냐면 가디발디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가디발디가 의용군을 모집해요. 나랑 같이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저 남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3,4천 명에 이르는 의용군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어떤 열정, 그런 거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붉은 셔츠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가디발디가 북부를 다스리는 피에몬테 왕국의 국왕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만나서, 이 장면인데요. 만나서 자기가 점령한 땅을 그대로 헌납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통일은 생각보다 급하게, 그리고 약간의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통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했었지만 통일 이후 시대에 대한 비전이 없는 통일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시대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 시대상을 제시하지 못한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 문제들이 놀랍게도 지금까지 와요. 빈곤 문제, 문맹률이 높은 문제, 종교와의 갈등, 지역적 분리 성향, 남부의 소외 문제, 이게 이탈리아 통일 때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알지만 급하니까 일단 통일부터 해보자라고 통일했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초기에는 독일에서도 통일 논의는, 민족주의는, 그리고 통일 운동은 문화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과 싸우게 되면서 민족주의가 확 올라와요. 빈 회담이 열리고 빈 체제가 성립이 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통성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부체제가 복고했고, 또 메테르니는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통제하고 검열했습니다. 그래서 48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유럽 전역에서, 독일에서는 3월에 혁명이 일어났고, 비인 체제가 이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의회가 보통 선거를 허용해서 독일 각지의 대표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서 의회를 만듭니다. 이걸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 그러고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독일 통일 논의를 해요. 그래서 48년에 독일도 통일의 기회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결론은 자유주의적 소독일주의. 뭔 소리냐면은 입헌군주제로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럼 통일하면 되잖아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혁명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즉 부르주아와 민중의 제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귀족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주도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이센 국왕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왕권 신수설에 거의 비슷한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중이 씌워주는 관, 대주의 관을 나는 쓰진 않겠다. 그러면서 이 황제직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융커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카브르랑 비슷합니다. 융커는 프로이센의 귀족인데 토지 귀족이고 정말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폐쇄적인 집단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프로이센의 그 외교관으로서 프랑스에서도 근무해보고 러시아에서도 근무를 해봐요. 사실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강호고 프로이센은 신흥국가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스트리아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전쟁 일어난 지 6주 만에 오스트리아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케니그라츠 전투에서 4만 4천 명 정도의 상대편의 사상자의 피해를 입히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 프로이센이 왜 승리를 거뒀는가? 일단 사전 정지 작업을 잘했습니다. 프랑스에 접근을 해서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받았고 또 이탈리아에게 우리를 도와주면은 나중에 베네치아랑 로마를 너희가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스트리아랑 싸울 때 뒤에서 다른 나라가 칠 염려를 없앤 다음 전쟁을 시작했는데 당시 프로이센 군대가 어떤 혁신을 거뒀냐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당시 후장식 소총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후장식 소총.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총이 길잖아요. 총신이. 옛날에는 이제 화약을 넣고 총알을 넣은 다음에 긴 쑤시개로 이렇게 쑤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총을 쐈어요. 여러분이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죠.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더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총알을 앞에서 넣으면은 전장식 소총을 하면은요 필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총알을 넣으려고 일어나면 적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쏘죠. 실제로 총알 넣다 많이 죽어요. 그런데 후장식 소총은 저렇게 누워서 총알을 뒤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개인 소화기, 일반 병사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화기를 다 후장식 소총으로 바꿔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때 이미 프로이센은 철도가 발달해서 오스트리아 군대는 걸어오고 있는데 프로이센 군대는 열차 타고 딱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열차 타고 도착해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비스마르크가 정말 약간 강압적으로 철과 피로 밀어붙이겠다 해서 군제개혁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밀어붙인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다가올 미래의 전쟁을 대비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의 좀 해안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주력군을 케니그라츠 전투에서 깨트리고 사실 오스트리아 주력군이 깨졌기 때문에 수도인 비엔나를 점령해도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참모가 오스트리아의 수도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자 그랬는데 비스마르크가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다가올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최소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스트리아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 군대도 3개월 만에 깨트립니다. 모두 예상을 뒤집고 그리고 파리를 점령하죠. 그래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달리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는 계속해서 경쟁 관계고 프랑스와는 앞으로 운명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 알자스 노렌을 합병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남부 지역을 합병해서 1871년 1월에 그 지금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했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통일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지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이센이라는 반자유주의적이고 반가톨릭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사회민주당 결성되어서 비스마르크가 상당히 위협을 받습니다. 이러다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노조를 탄압하고 사회민주당을 탄압하는데 탄압만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노동자들은 공산주의에 경도될까? 왜 노동자들은 사회민주당으로 경도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걸 제공해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비스마르크는 누가 봐도 보수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보수가 아니라 되게 약간 정말 보수색이 강한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의 통치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상해보험, 퇴직보험, 일종의 4대 보험이 1880년대에 도입이 돼요. 유럽의 부르주아들은 뭡니까? 그 평등한 시민의 자유의 증진을 국민국가 안에서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 유토피아를 비스마르크의 제국은 실현했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유명한 뭐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가 비스마르크 체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대중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되 대중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대함 없이 대중을 체제에 통합시키는 수동적인 혁명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기민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국의 보수층과 지금 독일의 보수층이 보여주는 되게 독특한 지점인데요. 민중의 요구가 있어요. 바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지배층도 마찬가지고 무턱대고 억압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서 이게 터지지 않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배력은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유럽의 부르주아들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꿈꾸는 가운데 통일을 실행했습니다. 카브르는 피에몬테 왕국이 산업국가로 가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 또 이 유럽 열강들 사이에 살아남기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21세기에 한반도에 통일을 꿈꿔야 될 이상주의적인 또 실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시사점은 이겁니다. 그 이탈리아의 정치인이 통일 이탈리아 만들었는데 통일 이탈리아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나중에 정말 이게 뼈아프게 다가올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일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통일 논의가 지나치게 통일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일단 하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많이 싸웁니다. 물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통일 이후의 비전이 없죠. 많이 제시가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독일의 통일 과정이 보여주듯이 통일은 과정일 겁니다.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1871년에 독일 통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또 다른 통합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 사회가 직면할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